투자는 건강하게, 마음 편하게, 오래. 안녕하세요. 캠인베스트먼 허정국입니다. 오늘 촬영일자 12월 30일 연말을 앞둔 월요일이고요. 주말간에 굉장히 가슴 아픈 소식이 있었습니다. 저도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뉴스를 따라가면서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이 너무 많이 아팠고요. 제가 참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유가족분들 그리고 지인분들께 심심한 위로와 또 응원의 말씀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지난 금요일 날 있었던 환율 급등 사태와 관련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사실 지난주 금요일뿐만 아니더라도 그 전부터 계엄이 있었던 직후부터 그리고 어쩌면 계엄 그 전부터도 해서 환율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추세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7일 금요일 날 환율이 급작스럽게 올라가면서 장중에는 1487원까지도 찍었다가 잠깐 내려오고 오늘 촬영하는 30일 기준으로는 그래도 60원대에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금요일 날 환율이 오르는 걸 보면서 질문도 많이 받기도 하고 실제 여러 가지 기사들이나 다른 유튜브 컨텐츠들도 보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랑 조금 생각이 다르네. 조금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좀 오해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환율이 도대체 왜 오르는가에 대해서 시장에서 말씀해 주시는 여러 가지 원인들을 좀 분석을 해보고 그 원인들에 대해서 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는 왜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또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코노미스트는 아니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조금 재물을 다룰 줄 알고 투자를 다룰 줄 아는 그런 어린 친구의 뇌피셜이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되는데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으로 가시죠. 첫 번째로 지금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정치적인 불확실성이에요. 11월 3일에 계엄 사태가 있었고 그 뒤로 이제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격일이 되고 지금 여러 가지 수사도 이루어지고 있고 헌법재판소 심리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와중인데 제가 정치적인 판단을 말씀을 드릴 거는 아니지만 지금 여기 보시면 요거 긴 꼬리 달려있는 게 있죠. 요 날이 12월 3일이에요. 그리고 제가 요거 캡처해온 요 날이 지금 오늘 12월 30일자 날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시장에서 많이들 이야기하시는 게 정치적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게 한번 생겼고 그 뒤에 계속해서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러한 불확실성을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한국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요소가 예컨대 올해 상반기와 비교를 했을 때 한국 시장의 디스카운트 요소가 되었고 또 지금도 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조금 숫자적으로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그래프 보시면 요 날이 12월 3일이거든요. 이날 장중 고점, 새벽의 장중 고점 기준으로 1444원까지 올라갔었다가 1420원대로 지금 그날 새벽에 이제 계엄이 해제가 되고 나서 다시 안정화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환율이 계속해서 오르더니 지금 1470원대 있고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는 1480원을 넘어서 올라갔었던 건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상황이 물론 저희가 정치적으로 마음이 편안한 상황은 당연히 아니겠지만 12월 3일에 갑자기 발동이 되었었던 계엄 당시의 상황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냐 라고 했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오히려 더 심각한 상황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주식시장 관점에서 이 사안을 바라볼 때 계엄이 터진 12월 3일의 상황보다 지금 상황이 정치적으로 더 불확실하냐 이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날 당시에 1440원대까지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지금 환율이 그 환율대에 계속해서 머무르고 있으면 이건 정치적 불확실성이 아직까지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좀 사리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위로 더 올라갔단 말이죠. 그럼 1440원대에서 1480원대까지 올라간 그 40원의 격차를 두고는 뭔가 다른 설명의 거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특정 정치적인 입장을 옹호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의 이 환율 시장을 설명을 함에 있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요소가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다. 혹은 이것이 거의 유일하게 요인이 돼서 환율 급등을 일으켰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논리적인 설명이 부족하지 않나. 뭔가 더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씀 전달해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트럼프 리스크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면서 트럼프가 내세웠었던 여러 가지 공약들 그 중에서도 한국이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건 보편적 관세 최대 20%를 트럼프가 언급을 했었었죠. 그러면서 관세가 매겨지면 한국 기업들이 미국 포함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수출을 함에 있어서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수출길이 막히면서 한국의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2018년도 트럼프 1기 때 트럼프가 중국이랑 무역 분쟁을 했을 때 부과했었던 관세가 몇 퍼센트였냐를 찾아보니까 가장 높았었던 때 기준으로 2018년도 7월 8월에 25%의 관세를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뒤로는 10%대 관세를 부과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 지금 그래프 보시면 이게 미국의 전년 동월 대비 수입 물가 지수를 표시를 한 거고, 여기 왼쪽에 보시면 여기가 2018년도예요. 여기가 맨 왼쪽에 있는 막대기가 2018년도 1월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여기가 딱 지금 7월, 8월, 9월 3분기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25%의 대중국 관세를 부과하자마자 수입 물가 지수가 전년 동기에 비해서 거의 5% 가까이 올랐었던, 그런 아주 일시적으로나마 쇼킹했었던 그런 상황이 펼쳐졌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물론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많이 하는 거는 맞습니다만, 중국에다가 25% 부과했었던 걸 조금 숫자를 낮추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나라들한테 20%에 해당하는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하면 이거는 오히려 저는 미국 경제에도 굉장한 악영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트럼프가 지금 하려고 하는 정책들을 나열해 보면은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일단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자국 내수 산업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노동 시장도 활성화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은 낮게 유지하고 싶어 하는 동시에 기업들이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금리는 낮게 유지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내수 시장을 살리는 거에 안주하지 않고 미국 기업들이 다른 나라들에 수출하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 약달러를 지향하고 있죠. 그럼 이 모든 거, 약달러, 저금리, 저물가, 근대 관세는 부과하고 노동 시장도 살리고, 이 조합들이 뭐 제가 경제학과 출신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배운 경제학 지식으로는 이거는 동시에 실현하기는 좀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트럼프가 내선 여러 가지 공약들을 고지고대로 믿으면서 진짜 이렇게 될 거다라고 믿고 확정하고 움직이시기에는 투자 시장에서 좀 다른 변수들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 관세라고 하는 게 저는 정말로 20%를 악의를 가지고 다른 나라들에 부과할 생각이라기보다는 아주 강력한 협상 카드일 거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중국 관세는 저는 예정대로 뭐 정말 엄청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수출하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타이틀로는 너네 나 보편적 관세 20% 던진다라고 해놓고 협상 테이블로 들어와라. 그리고 너네들이 나한테 줄 수 있는 거, 너네들이 미국한테 제공할 수 있는 거 뭔지 한번 얘기해봐.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들고 내가 거래가 성사됐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관세는 내가 좀 예외를 해줄게.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다른 이제 리서치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지금 미국이 트럼프 2기 때 실행할 여러 가지 정책들 중에서 정말 위험한 건 관세라고 하는 어떤 특정 퍼센트가 아니라 미국 상무부 또는 재무부 차원에서 각종 국가와 기업들한테 부과할 여러 가지 수출이나 무역 관련된 제재들, 규제들이 훨씬 더 실질적으로 무서운 임팩트를 가질 거라는 리포트를 제가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보편적 관세 20% 로 때문에 한국의 수출길이 막힐 거라는 그 걱정 때문에 환율이 급등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양보해서요. 만약에 이게 정말 리스크라고 치자는 거죠. 그럼 리스크라고 치면 이런 겁니다. 이게 언제까지 리스크일까? 언제까지 환율 급등에 이 정도 이 트럼프 리스크가 영향을 줄 거냐에 대해서 해석을 해보면 저는 1월 20일까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은요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악재에 취약하고요. 그리고 내가 예측 불가능한 불확실한 악재에 취약합니다. 근데 지금 시장이 트럼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바라보고 있는 관점들을 보면 딱 이 두 번째 박스입니다. 이게 저놈이 진짜 미친놈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2기 때 정말 작정하고 어디까지 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그 최악이 너무나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상상력이 나래를 펼치고 펼치면서 이거 정말 한국 이 주식시장 안 될 것 같은데라고 하는 아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다 보니까 이 한국 금융시장 차원에서는 환율이 급등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 그럼 막상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조금 더 불확실한 악재에서 악재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확실시가 되고 어느 정도 구체적인 제재안들이 나오게 되면, 즉 트럼프가 임기를 시작하는 1월 20일부터는 조금 지금의 트럼프 리스크가 환율에 영향을 주는 그런 임팩트는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금리차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지난 저도 다른 컨텐츠들을 통해서도 분명히 금리차가 우리 금융시장에 영향이 있기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존의 시장의 예상은 내년 2025년도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4번 정도는 인하해 줄 거다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최근 12월 FOMC에서 파월이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면서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맥시멈 2번 정도 내릴 것 같다. 지금은 금리를 더 내리면 안 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파월이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의 채권 시장도 살짝
패닉을 했었고 그게 한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도 영향을 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고객분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아니 원래 지금 미국과 한국이 역금리 차가 나지 않았느냐. 그러다 보니까 2022년도 이후에 계속해서 자본 유출이 있었다. 근데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려주기 시작을 하면 역금리 차가 해소가 되고 어떻게 보면 금리가 다시 정상화가 될 수도 있으니 그러면 자본 유출이 조금 해결되지 않겠느냐. 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가 더 이상 미국이 기준금리를 우리의 기준 예상만큼 내려주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그럼 역금리 차가 유지가 되겠네. 자본 유출이 되겠네. 그리고 한국도 기준금리를 내리는 게 앞으로 힘들어지겠네. 라고 예상을 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의 금융시장에서 빠져나간다는 분석이거든요. 물론 요 단면을 보고 말씀을 드리면 맞습니다. 저도 강의를 들을 때는 기준금리 차가 분명히 환율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고 저도 말씀을 드리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 한국 경제 전체를 봤을 때는 저는 좀 조심해야 되는 생각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금리차 때문에 자본이 급격하게 유출이 되면서 환율이 급등하는 정도다. 라는 수준이 되려면 우리 금융시장이 일본의 금융시장 정도의 사이즈와 수준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왜 그러냐면 일본 같은 경우는요. 내수 시장도 굉장히 탄탄하지만 일본의 금융 시장도 굉장히 탄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 시장에서 뭔가 금리 차가 발생을 했을 때 그게 자본 유출로 넘어가는 그런 자금의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환율이 영향을 받겠죠.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금융 시장이 그렇게 선진화되어 있거나 성숙되어 있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물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더 커요. 그럼 오히려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기준금리를 한국이 오히려 그냥 우리 알아서 내려보는 거죠. 내린다고 했을 때 금융시장에서는 금리차가 발생함으로써 자본이 일부 유출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금리가 내려감으로써 현재 굉장히 어려운 자영업자분들도 살려주게 되고 또 중소기업들도 살아나게 되면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이 성장하게 되거든요. 펀더멘탈이 개선되면서 그 성장 가치를 보고 들어오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본 그 금액이 훨씬 더 크지 않을까 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차가 일부 영향이 있는 것은 맞으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환율 급등을 온전히 설명하기에는 또 역시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번째가 진짜 제가 생각하는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사실은 첫 번째 정치적인 불확실성, 두 번째 트럼프 리스크, 세 번째 역금리 차 이런 거 다 일부 환율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이게 본질적이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로 저희가 환율을 설명을 하게 되면 좀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에 대한 핑계를 댈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한국과 미국의 잠재 성장력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2025년도 미국의 GDP 성장률 전망이 블룸버그에서는 한 조금 보수적으로 봐서 2.2% 정도를 보고 있고요. GDP 나우에서 3.1%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경제 성장률 25년도 성장률이 원래 제가 알기로 한국은행에서 냈었던 예측치가 2% 초반대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자료를 냈죠. 1.9%까지 떨어질 거고 이대로 가게 되면 2026년도에는 전년 대비 성장률이 1.8%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1%대 후반으로 진입을 한다라고 하는 우려를 표명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핵심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주식시장, 금융시장, 환율 이렇게 봤을 때는 저는 성장에 대한 이 예측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장 큰 시장인 미국이 성장하는 속도가 더 빨라 버려요. 그리고 한국 경제는 성장하는 그 시기가 다시 재반등하는 시기가 조금씩 느려지면서 한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에 빠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2024년도는 이미 침체에 빠져 있는 1년을 저희가 보내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성의 차이가 나다 보니까 자본이 급격하게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가 제가 보는 사실상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유들로 설명을 하는 것도 참 좋지만 저는 성장성을 절대 빼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성장성에 대한 전망 차이가 발생한 것이 본질적인 이유고 다른 것들이 곁다리로 붙어서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해야지 그게 아니고 거꾸로 가게 되면 저는 우리 경제의 현재 상황을 조금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 경제의 진짜 문제점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핑계를 대는 그런 분석이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조금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경제 성장이 도대체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 투자자인 저희들 입장에서는 물론 이건 매크로 얘기였으니까 결국에는 성장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기업을 찾아 나서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한국 시장에 남아있는 투자자들을 조롱하기도 하시지만 저는 개인적인 이유로 한국 시장에 대한 포션도 상당히 많이 가져가고 있거든요. 아직도. 근데 그런 상황
상황에서 그냥 한국 시장이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한국 시장이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저도 코스피 지수 투자 안 하고요. 코스닥 지수 투자 안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성장 안 할 거고 앞으로 더 조금 역성장할지도 모르는데 그 안에서도 분명히 성장 가치를 지켜내고 수출 판로를 뚫어내고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기업들을 찾을 때 오히려 한국 시장에서는 더 빛을 발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주식 투자자인 그리고 가치 투자자인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되는 작업이라고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위로 말씀을 드려보면 이런 겁니다. 지금 달러 대비해서 약세로 빠지고 있는 게 원화만 그런 거는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위에서부터 달러 N이고요. 두 번째 거가 달러 위안이고요. 세 번째 거가 유로 달러거든요. 다 보시면 올해 최근 1년 동안입니다. 최근 1년 동안의 환율 그래프를 가지고 왔는데 달러 N 같은 경우는 N이 이제 그 N 캐리드 트레이드 청산 그때가 되면서 잠깐 N 강세로 돌아섰다가 최근에 몇 달 동안 보시면 다시 N 약세로 돌아섰고요. 위안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유로 달러는 이거는 거꾸로 보셔야 됩니다. 거꾸로 보시면 유로도 달러 대비해서 굉장히 최근 몇 달 동안 약세를 유지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달러 대비해서 다른 통화들은 전혀 상관이 움직임이 없는데 원화만 약세로 빠지고 있다 그러면 저희가 좀 많이 걱정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다른 나라 통화 화폐들도 달러 대비해서 약세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 그런 건 아니다라고 조금 마음의 위안을 좀 가져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로는 준비하지 않았지만 달러 인덱스를 찾아보니까 거의 107, 108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달러 인덱스 찾아보시면 107, 108 정도 수준에 왔던 게 지난 15년, 20년 정도의 역사를 봤을 때 한 두 번 정도밖에 없습니다. 시기로 저희가 타임라인으로 끌어보면 그만큼 이례적으로 달러가 강한 상황에 있고 원화가 그만큼 원화도 달러 대비해서 이례적으로 절하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너무 패닉하실 필요까지는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만 딱 하나 주의하셔야 되는 건 이겁니다. 제가 환율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강의에서는. 근데 뭐가 문제냐면 환율이 급격하게 움직이는 게 문제입니다. 그게 환율이 올라가는 거든 환율이 내려가는 거든 사실은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뭐라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게 급격하게 올라가거나 급격하게 내려가는 경우에는 경제 주체들이 대응하는 그런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서 상당한 경제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특히 저번 주 금요일에 환율 움직임 같은 경우는 제 입장에서는 제가 그동안 지켜봐온 외환 시장에서는 상당히 급격한 정도였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영상을 정리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까지 이어졌습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